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일주일 동안 여름 휴가를 다녀오는 통에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그간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시장이 제가 떠나 있는 동안 그렇게 녹록한 흐름은 아니었죠.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가 터지면서 중국 증시가 뭐 급락을 거듭했고, 국내 또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주 초부터 시작해서 쉽지 않은 시장이 연속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매일 하락하는 종목 수가 상승하는 종목 수보다 많았고, 또 시장을 리드하는 뚜렷한 업종이 많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새로운 테마가 하나 터졌죠. 경협주 쪽으로 돈이 흘러가면서 많은 부분이 변화가 좀 감지됐던 한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화요일쯤인가,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한 저희 회원님들 문자 발송을 하면서 이 경업주 쪽으로의 자금이 움직였다라는 부분도 코멘트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 경업주 쪽으로 가장 크게 우리가 히스토리를 보자면 경업주 쪽으로 2018년도에 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었죠. 말 그대로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확히 말하면 2018년도 이 과거 개성공단이 막 폭파되고, 그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되고 박근혜 정부 때 그랬던 부분 이후에 그때 당시에서도 이 차단되었던 통신선의 복구가 거의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 경협, 즉 남북 간의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시발점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왔던 이 남북 통신선 복원은 아주 큰 의미를 두는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눌림이 저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지만 그리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얼마든지 과거 이 남북 경협주의 히스토리를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제가 인포스탁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올려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이 테마가 시작이 되었고 이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2018년도에 시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즉 시장의 환경과 그 당시 시장의 이 지수적인 부분의 흐름과 남북 경협주의 움직임을 같이 보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주가 지수를 바탕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2018년도는 이 대단히적인 이 장기 랠리를 펼친 이후에 이때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이 구간에 경협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를 잡았던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시장과 전혀 딴판인 테마가 시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시점과 경협주의 시점이 거의 일맥상통한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그 대안으로 경협주가 또 움직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라는 관점에서 경협주를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경협주 이야기 드렸고요. 자, 해외 증시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도록 하죠. 자, 일단 시황 먼저 보면 7월 증시의 흐름은 2차 전지,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를 필두로 한 게임주들, 그리고 코스닥의 이제 2차 전지 그 외 IT 반도체 실적주 위주의 장세가 분명히 펼쳐진 한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월말에 다가오면서 실적 발표 이후 차익 매물에 좀 시달리는 모습이었죠. 미국 증시나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이 성장성 둔화 혹은 이번이 실적 피크아웃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이 성장 주에서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게 마무리를 해왔는데, 장 마감 이후 아마존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죠. 여전히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24%의 성장성이 확인이 되었는데, 작년에 40%씩 성장하던 성장률이 이번 발표 때 24% 성장이었다. 즉 성장률이 급격하게 꺾였다라는 이유로 아마존이 급락을 합니다. 참 재밌죠. 보면
아마존만 잠시 하나 볼게요. 아마존이 성장률이 꺾였다라는 이유로 개파락을 굉장히 크게 맞았습니다. 24% 성장을 했다. 즉 지난 3분기, 그러니까 1분기보다 이번에 성장을 했는데 24%뿐이 성장을 안 했다라는 관점에서 이 무거운 종목이 7%의 개파락을 했고 두 달간의 상승률을 단 하루에 끝내버렸죠. 그렇듯 네, 성장주 지금의 시장에서 이 실적 성장에 대한 피크아웃이 가장 큰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한 종목의 실적이 물론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번이 피크아웃이라면 3, 4분기에 그 실적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박스권 흐름을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는 시장의 흐름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코스피 지수, 이 지수적인 흐름을 좀 볼게요. 지수적인 흐름을 보기 전에 지난주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 지수에 대한 코멘트를 하나 드렸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다이버저스에 대한 부분은 그 누구도 저는 하는 거를 못 봤어요. 그 누구도 이 다이버전스의 이론에 대해서 저는 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라도 항상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3개의 다이버전스가 전부 다 발생을 했다. 지수 다이버 3개 다 발생을 했다. 어떻게 될까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 이 지수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일단은 박스권 증시에서의 이 볼리저 밴드 상단을 터치를 하게 되면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리스크 관리를 했어야 되는 한 주였고, 그 다음에 이 시황적인 부분에서 코멘트를 이렇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니나 최근 들어 정말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이 참 많이 보인다. 시장에 나오는 뭐 시시각각 지수의 흐름에 말 바꾸는 흐름도 많고 뭐 전문가라는 사람들 전부 다 그렇죠.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기 때문에 뭐 어떠한 흐름에 올라간다라고 말을 하고 또 빠지면은 또 빠지는데 이유만 갖다 붙이기 이 급급한 모습의 시장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러한 이 후행적인 부분보다도 선행적으로 앞으로의 리스크가 뭔지를 생각하고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지난주에 언급드렸던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죠. 미국 시장을 지탱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에서 최근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실적 발표 이후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박살나는 모습,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발표 이후 박살나는 모습, 여러분들은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안 할 것이냐? 저는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수요일까지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시장의 위기는 7월 29일부터 충분히, 그러니까 즉 7월 29일부터 문제가 터질 거면 28일부터는 우리가 대비를 하고 시장을 봤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쌓이고 하면서 네, 시장이 이번 주에 좀 어려운 모습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어요. 네,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 관련해서는 발표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게 10월로 가게 되면, 네, 10월로 가게 되면 점차 문제가 될 소지가 생기는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이 듭니다. 자, 7월 30일 마감 증시 보면서 네, 추가적으로 다음주 종목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이번 주부터 해서 네, 다시 8월달 라이브 방송 가입을 받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쪽지로 이뭐 개별 강의에 대한 부분을 따로 돈을 내야 되냐라고 질문을 몇 분이 주셨는데요. 이건 제가 이제 카페에 뭐 여행 가기 전에 그냥 강의를 올려놓은 내용이고, 그런 부분은 그냥 라이브 방송만 신청을 하시면 과거의 강의들 그냥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신청만 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그 강의 내용대로 그 강의에 맞는 종목을 매매를 하고 있고 그 방식 그대로 계속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주식은 뭐 당연히 간단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복잡하게 매매를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이것저것 헷갈리기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단한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자, 바로 이어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자, 금요일 국내 증시 보면 양시장 다 엄청난 매도의 폭탄 속에서 뭐 시장이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마이너스 1.2%, 코스닥도 마이너스 1.24% 하락을 하면서 뭐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였죠. 니케이 마이너스 1.8, 홍콩, 상해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락을 좀 하고 보여졌는데 일단은 상해 종합 같은 경우는 뭐 일정 부분 하락을 좀 멈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문제가 국내 코스피 지수의 흐름인데 이달까지 해서 이 박스권을 깨는 모습 속에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결국은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이제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향성이 하방으로 약간 결정된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한 주도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약간 조심을 하면서 좀 대응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면은 카페 들어가셔서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잘못하고 이걸 지워버려서 이 다이버전스에 대한 부분을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정리를 해놨고 이번주에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자꾸 볼린저 밴드를 추가를 해서 하는 이유는 이 볼린저 밴드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좀 넣었고요. 지수적으로 볼린저 밴드 참고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 보는 거는 코스닥 차트의 흐름인데요. 일부러 차트를 키워서 봤고요. 볼린저 밴드의 간격이 줄어드는 부분은 변곡점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자리들이죠. 이 변곡 이게 확대됐을 때는 방향이 하방이든 어디든 움직임이 이제 나오는 구간인데 지금 이런 구간들 이런 좁아지는 시점에서 방향이 상방으로 가면 쭉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지금은 좁아지는 흐름에서 하방으로 갔기 때문에 자칫 잘못했을 때는 이게 꺾일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지수적으로 봤을 때 이 다이버전스가 고점에서 나올 때는 당연히 이런 하락의 흐름이 많이 나오죠. 이런 구간들 여기서도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발생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만들었죠.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분명히 발생을 했으면 한 번 더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 하락 구간에서 나오는 지수적인 역 다이버전스가 나오는지 이 하락보다 이 하락의 구간들이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도 이 RSI 지표라든지 각각의 지표들의 반대로 가는 이 구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이게 또 지수의 또 다이버전스가 아래 구간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다가 그런 구간이 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게 1주가 걸릴지 2주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1, 2주 안에 저는 그런 다이버전스가 꼭 발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을 때는 당연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그때 온다라는 거죠. 그런 구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 3 다이버전스의 발생은 급락을 이야기한다. 이 점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는 글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변곡점에서 나오는 이슈들 꼭 무시하지 마시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이 깨지면
모든 종목이 다 깨지기 때문에 종목보다는 일단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금요일날 보면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대부분이 다 빠졌고, 최근에 좀 강했던 2차전지 몇 개, 그리고 철강 섹터의 실적 모멘텀, 포스코, 현대제철 등 부단 국내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대형 철강사, 그리고 뭐 독일의 철강사, 중국의 철강사, 사실 국내 포스코, 현대제철만 지금 신고가를 못 가지 글로벌 전체 철강사들은 현재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 분기에 철강 회사들 굉장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다음 한 주도 철강 섹터는 관찰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경협주 섹터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라는 점에서 경협주 섹터도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이어서 가도록 하죠. 자, 지수적으로 한번 다시 체크를 해보면 이 코스피 월봉인데요. 코스피 월봉. 자, 이 악성 매물대 윗꼬리를 돌파하고 상방에서 월봉이 어떤 게 나왔나요? 장악형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충분히 이번 달에 코스피가 급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기준에서 종목군들 굉장히 좀 조심해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월봉 기준에서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고 눌렸을 때의 흐름이 그 이후에 야기할 수 있는 이 하락 파동을 암시하는 캔들이 많기 때문에 이 캔들이 굉장히 주는 의미가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스피 안에서 그동안 시장을 지배했던 종목군들이 깰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는 시장을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는 그닥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이어서 자, 시장의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2차전지, IT 반도체, 그리고 탄소 정책과 코로나 치료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라는 장기 테마가 형성된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일단 대북주가 저는 하나가 껴서 들어왔다라고 보여주고, 앞으로 대북주, 경협주를 잘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협주 관점에서 과거 2018년도 통신선 복원이 어떻게 됐냐, 이 김여정의 평창 올림픽 참가 다음 정상회담, 그냥 고위급 회담 가고 그 회담 이어서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 회담으로 이어졌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짧다라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이 랠리가 8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 속에 폭락도 있었고요, 폭등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 폭락을 기회로 잡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막 따라잡고 싶고, 그러다가 물려버리면 다시 폭락 이후 올라갈 때 손절하기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본전 매도하기 바쁘기 때문에 하락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하는 테마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장정 2018년도의 테마 3년의 바닥 다지기가 저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경협주를 다시 보는 게 좋겠죠. 자, 금요일 맥트로가 상장 이후에 지금 메타버스로 가장 또 강하게 가는 종목이 따상상 이후 첫 조정이 나오면서 메타버스가 전체적인 약세의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메타버스 종목군들 흐름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쪽 테마가 끝났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 종목의 난이도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이 안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의 국민의힘 전격 입당 소식과 함께 장 초반부터 해서 이 윤석열 관련 과거 인맥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그 이후에 좀 조정받는 모습
자, 저는 이거는 재료 소멸로 보고 정책주, 인맥주는 가급적이면 굉장히 다 고점 그리고 설거지 테마의 성격이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봅니다. 상승 초반에도 공략을 안 했는데 이 상승 이후에 들어간다?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금요일날 시장 대비 강했던 거는 철강 섹터, 중국 규제 강화 및 글로벌 철강 가격 지속 상승 속 2분기 피크아웃이 아닌 3에서 4분기도 좋다는 리포트 등등 이슈가 글로벌 첨광사를 전부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런 부분에서 네, 하락장 속에 강세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현대제철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사실 거의 본전에 근접해서, 그러니까 본전 약간 위에서 매도를 했는데 이런 섹터들은 손절보다는 네, 여전히 저가의 매수 관점에서 철강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그러니까 금요일 날도 바이든의 2030년까지 완성차 업계 전기차 비중을 40% 이상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국내 2차 전지 섹터들이 그나마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다음 주는 2026년까지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개정안을 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관련주들 움직이는지, 또한 이 미국의 탄소 국경세 도입 및 국내 탄소세 관련해서 종목 흐름은 지속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종목 보면서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카카오게임즈부터 하나하나 오늘은 볼게요. 카카오게임즈부터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보고, 수급도 같이 보면 좋겠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도 한번 오늘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죠. 최근 카카오게임즈 최근 카카오게임즈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다가 기관의 수급들 계속 떨어지면서 이 7월 26일 고점에서 외국인들 700억 정도 매도 나온 이후에 지속적으로 밀리죠. 저는 만약에 이 카카오 게임즈를 다시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러한 돈이 들어오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러니까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 싸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서 코스닥 지금 카카오 게임즈와 에코프로 BM의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셀트리온 제약은 저는 아예 좀 밑으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에코프로 BM과 뭐 엎치락 뒤치락하는 흐름이 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에서 눌림을 본다면 이런 아래 구간까지 보면서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펄어비스도 같은 게임주 안에서 지금 이 붉은 사막에 출시가 지연될 거다라는 이슈를 통해서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첫 돈이 강하게 들어온 자리, 이 자리 하단에서 저는 귤적 반등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국내에서 이제 중국 판호를 받은 회사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내년 컨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년에 2배, 거의 3배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금 그 증권사 평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종목이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혹은 이 갭 하단에서 다시 힘을 모으고 가는지 정도로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계 수급은 이탈은 하나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깨지는 흐름보다는 이 하단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넷마블 휴가 가기 전에 저희는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7월 26일, 그러니까 이날 전량 매도를 했죠. 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전량 팔고, 일단은 관점은 하단에서 재매수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게임 중에서 8월 25일이죠. 8월 25일 날 마블 퓨처스 레볼루션이 개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회사들의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넷마블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이러한 박스권 횡보가 길었죠. 그래서 게임 섹터들 이 성장성의 문제가 저는 없다
라는 관점에서 게임 섹터들은 지속적으로 봐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좀 넣어 두었고요. 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어디 갔지? SK바이오사이언스 지난주에 휴가를 가기 전에 전부 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군인데 그게 이제 영상에서 좀 지워졌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만들었던 영상 내용이 좀 다소 남아있지 않은데 SK바이오 사이언스. 자, SK바이오 사이언스는 금요일날 네, 시초가 매도를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시초가부터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도를 좀 잡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50% 정도 매도를 했는데 나머지는 목표가를 지금 관점에서는 19만원 정도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규 매수에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냐?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거냐? 다시 보죠. 시장의 트렌드가 어떤 거냐? 시장은 큰 틀에서 보면 2차전지, IT 반도체, 그리고 탈탄소 정책과 코로나 치료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게 경영주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 치료제와 이 백신이죠. 치료제 및 백신. 백신에서 CMO로 지금 이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SK바이오 사이언스인데 성장성이 괜찮습니다. 네,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SK바이오 사이언스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신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저는 여전히 높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또 시장의 환경 속에 또 급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된다면 충분히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한국 BNC,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FDA 인증을 받은 회사 한국 BNC, 그 다음에 mRNA 대장으로 코리아 에셋 투자증권, 이 부분도 이날 들어가서 이날 전량 매도를 하고요. 원칙대로라면은 이런 구간에서 또 잡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의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단가 풀리면 매도할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관점에서 mRNA와 국내의 치료제는 귀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뭐 보면은 이제 코로나 섹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코로나 섹터는 그냥 백신 플러스 치료제로 봐야 되는데 이 백신에서는 CMO죠. CMO를 하고 있는, 그리고 mRNA로 귀결이 된다. 그리고 치료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왜 경구용 치료제냐? 그냥 용이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는 타미플루, 인플루엔자의 이 타미플루를 생각을 하면 결국 코로나도 이 경구용 치료제 타미플루 같은 게 나와주면 네,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많은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진원, 생명과학 같은 애가 엄청난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 아이진이나 셀리버리 등 셀리드 등 백신 회사들이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던 모습. 그리고 금요일날 셀레믹스, 퀀타, 매트릭스가 상가를 들어갔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mRNA 백신의 이 대규모 생산을 가능케 하는 부분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이 연구가 있었다라는 이슈로 올라간 거죠. 즉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만 우리가 체크를 해야 시장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괜찮고, 반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리온은 안 좋은 거죠. 그렇게 보면 경구용 치료제가 아니라 이 항체 치료제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인정을 못 받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자체를 쳐다도 안 보는 이유가 그런 관점이 내포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성전기
그나마 시장에서 최근 수급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 코스피 안에서 굉장히 좋은 게 삼성전기, 그 다음에 솔루엠, 삼성전기의 자회사죠. 솔루엠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솔루엠 같은 경우는 일단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고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있어요. 관심주 안에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도 추세를 일단 만들었죠. 그럼 여기까지 밀리는 걸 한번 체크를 해 보고 싶습니다. 이때 들어왔던 대규모의 외국 자금이 아직은 빠져나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얘도 1조 5천억의 2차 전지 부분과 엮여 있는 이 성장주로 저는 뒷받침이 된다라고 봐져요. 단순하게 2021년도 현재 컨센으로만 봤을 때 천억 개 영업이익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장성이 저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가총액은 다소 비쌀 수도 있어요. 왜? 천억이기 때문에. 근데 내년까지 컨셉을 본다면 지금의 시가총액 정도의 흐름으로 생각이 되고, 그게 이어진다면, 그게 이어진다면 얘도 이 구간을 넘기는 흐름이 저는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루엠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키트 실적주죠. 코리아 서키트 이때 분명히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고, 이 위에 구간에서는 매도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OCI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네, 매도 의견 드렸고, 반등하면 저는 이제는 매도로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종목이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종목에 문제가 있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종목이 피크아웃이 쳤다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코스피의 공매도 흐름 때문에 저는 다소 밀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호실적 발표 이후에 당연히 매도 잡고 다시 어디까지 밀리는지, 그다음에 바닥을 어디서 잡는지만 좀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OCI는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 밀렸다 한들, 네, 이 Q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즉, 이 제품의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OCI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밀리면 아주 좋은 구간이 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OCI로 이때부터도 수익을 굉장히 크게 냈었고, 네, 매번 박스권 하단에서 다 들어갔던 것 같기 때문에 쌀 때 사면, 쌀 때 사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제가 안 좋다라고 했죠. OCI는 원재료를 납품하는 성격이고, 얘는 그 재료를 받아서 폴리실리콘을 받아서 셀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OCI는 수익을,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가는 거고, 그 비싼 폴리실리콘을 사서 셀을 만들어야 되는 하나솔루션은 굉장히 지금은 손해를 보는 구간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당연히 이게 떨어지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주식이 맞고요. OCI가 반대로 훨씬 좋은 모습일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SK머티리얼즈 IT 반도체에서 지금 초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갭 매매 관점에서 보면 위에서 일단은 굉장히 꼭지를 쳤어요. 꼭지를 쳤는데 이 박스권 돌파 구간들, 네, 이런 구간을 저는 좀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의미 있는 구간에서 강력한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IT 반도체에서 DDR5 관련 종목이 있죠. 다시 이 박스권에서 돌파 이후에 또 눌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심텍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고, 하나머티리얼즈도 한번 보죠. 하나머티리얼즈도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 속에서 이런 IT 반도체는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박스권 하단에 내려온다면 좋은 매수 구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유니드를 공략을 하고 갔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D라인 매매의 최고 좋은 매매 대상이었어요. 상한가 들어가고 약상에서 눌리면 당연히 매수를 했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행 중이라 매매는 안 했는데 이런 구간이 정말 좋은 매수 자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탈탄소 관련해서 가사나 칼슘 전 세계 1위 회사고요. 이 종목이 만약에 다시 떨어진다면 저는 유니드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2의 KG ETS의 출발이었다. 이런 종목의 출발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드 잘 봐야 되고, 이 떨어진다면 이런 아래 구간에서 저는 좋은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종목에 대한 내용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실적 부분에서 올해 대폭 늘었죠. 뭐 작년에 못 올라갔더라도 이게 어떤 관점에서 지금 유니드를 봐야 되냐면, 이 유니드 자체의 지금 가사나 칼슘의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결국 그게 포인트고, 그런 부분이 탈탄소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산화탄소를 만드는 회사가 각 영역에 한두 회사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유니드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일하고 SK 머티리얼즈가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 세계 1위 회사라는 관점에서 이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안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니드 잘 봐야 될 것 같고, 에코프로, HN 이 종목도 이날 매매를 끝내고 갔었죠. 이날 매매를 끝나고 갔는데 일단은 얘는 너무 올랐으니까 좀 빼놓고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금요일날 캐시코트렐 언급을 드렸고, 월요일부터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죠. 캐시코트렐, 그 다음에 태경, BK 등 탈탄소 관련 섹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전히 태경, BK도 눌리면 저는 좋은 구간의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한다면 좀 매도를 하고 봐야 되겠지만, 밀리면 이런 하단 구간에서 잘 봐야 될 걸로 예상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 전기차가 올라가면 인프라도 올라간다라고 했죠. S퓨어셀, S퓨어셀이 아니라 S트래픽 아마 뭐 이런 구간에서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눌렸다가 뭐 반대하면 당연히 매도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하단에서는 당연히 박스권에서 모아가는 흐름으로 계속 봐줘야 될 테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디스플레이텍이 이 차진, 그러니까 한국 전기차 충전 관련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매도를 한다라는 이슈로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자, 과거의 패턴을 잘 보시죠. 3분봉 이후에 강하게 반등에도 여기서 이런 흐름까지 빠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한국 전기차 충전소의 이 한국전력의 지분을 예를 들면 현대차가 가져간다라든지 다른 이 대기업이 가져가게 되면 이런 종목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동반 성장이 되기 때문에, 대기업 계열사로 들어가서 동반 성장이 되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 전기차 충전 섹터 여전히 강한 모습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알티캐스트도 뭐 차지인 관련주로 엮여 있는 종목이고, 뭐 대유 플러스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좀 좋은 섹터다. 중장기 섹터로 충분히 볼만한 게 전기차 섹터의 흐름이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섹터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 종목군들, 그리고 캠트로스 금요일날 일단 캠트로스 또한 이 탈탄소 관련해서 일단은 발톱을 좀 드러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 윗구간의 박스권 돌파에 여전히 조금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고요. 물량 소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구간에서 지켜주는 모습을 좀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탈탄소 관련된 종목군들은 저는 계속 체크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코리아 서키트, 신텍, 2차전지, 에코프로비아, 삼성전지. 자, 경협주를 볼게요. 금요일날 일단 경협주 중에서 조비가 뭐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 이 부분은 오전에 나왔던 이 이인영 장관의 발언보다도 조비가 올라간 거는 중국의 이 수출, 이 비료 수출에 대한 부분을 자국에서만 하겠다라는 이슈가 이 테마를 만들어서 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보여지고, 조비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좀 올라갔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업주를 본다면 뭘 봐야 되냐? 저는 판문점 선언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문점 선언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판문점 선언은 동해선 복구일 거예요. 동해선 및
이 경의선 철도 연결엔 어, 종전선언이 아마 들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가 돼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로템도 지금 이 흐름 속에서 만약에 또 급락을 한다면 현대 로템 봐야 될 것이고, 대아티아이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언젠가는 뚫어내려고 가는 모습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점을 봐야 되고, 아난티 마찬가지죠. 아난티도 짐 로저스 이슈를 가지고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다시 박스권 하단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들어온 돈들, 그다음에 시장 금요일날 보더라도 거래대금 흐름을 보면 정말 시장의 거래대금이 안 터졌죠. 정말 거래대금이 안 터졌는데 경협주 쪽으로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종목군들, 지금 시장에서 두각을 내고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을 지금부터는 굉장히 잘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가총액이 좀 낮은 애들에서도 폭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도, 현대로템, 대아TI, 뭐 푸른기술, 부산산업 등까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가끔 이게 대폭등하는 거는 이 천억짜리 종목군들이 이런 식의 폭등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경협주 다음 주도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금요일 날 실적 발표를 조금 잘했던 종목이 국도화학인데요. 저는 이게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페인트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얘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장중에 무려 22%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 거의 3.8%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기 과대 낙폭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금요일날 뭐 많은 종목을 매매하기보다는 몇 개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 정도 해서 일단은 한 2, 3% 수익 좀 보고, 네, 다시 좀 잡아서 종목을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지금 수익권이라 바로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할 거고요. 이 하단을 다시 깬다면 안 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이게 어떤 관점에서 저는 매매를 들어가냐면 음봉 매집일 수도 있어요. 실적으로 고점을 띄워놓은 음봉 매집, 코오롱 인더라든지, 그러니까 코오롱 코오롱인더라든지 고점에서 분명히 고점입니다. 분명히 고점인데 이런 구간에서 실적을 바탕으로 이 갭상승 이후에 매집이 들어갔다면, 거대 거래 대금과 함께 매집이 들어갔다면 이게 이제 상승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실적 발표하고 음봉 매집이었죠. 그 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급등을 시켜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네, 그런 부분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거고요. 음봉 매집의 형태는 많죠. 가온미디어 금요일날, 가온미디어가 이제 목요일날 이 박스권 돌파형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 매집이 터졌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23%까지 올라갔다가 장 후반에 밀리게 되는 거죠. 장 후반에, 그러니까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들어갔다면 좋은 건데, 얘도 실적 모멘텀 플러스 메타버스가 터지면서 좀 강하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저도 큰 어느 정도 이 종목에서 수익을 조금 보고 나왔는데요. 여기서 1차 들어가고 뭐 조금 팔고, 여기 이 구간이 만 여기 일본에서 보면은 15,500원을 돌파를 시도를 했죠. 네, 15,500원을 물량 테스트를 하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올라올 때 15,100원 정도에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 돌파 이후부터 이제 매도를 들어가서 16,000 좀 넘었을 때 VI 구간에서부터 매도를 좀 했었는데, 이런 구간 이렇게 매도를 하고 상한가까지 못 끌고 왔는데
이 관점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봉 매집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를 하고 종목이 올라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국도화학은 시장에서 음봉 매집이 좀 터져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국도화학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정이라든지 그거는 일요일날 좀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잘 보시고 8월달 라이브 방송 받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